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텍스트 중에 메데아 신화의 현대적 수용 연구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물론 부제로는 이제 보면은 데아로의 희곡 맨하튼 메데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데아로라는 이 작가는 비교적 최근 작가입니다. 최근에도 왕성하게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작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메데아 신화는 여러분 메데이아라고도 하는데, 그리스 신화에서 그 영웅 신화 부분에 보면 이아손 신화가 있습니다. 이아손 신화에 나오는 메데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또 다른 영웅 신화에서도 한 번 더 또 연결되고 하는데, 이 메데아가 악녀나 마녀의 이미지, 악녀라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담고 있지만, 이 메데아 신화가 많은 그 다양한 작가들의 어떤 재해석을 거쳐서 수많은 다른 작품으로 재탄생합니다. 물론 영화라든지 다른 장르에서도 또 빛을 발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 이제 구동독 유명한 여성 작가 중에 크리스타 볼프라고 있죠. 그래서 크리스타 볼프가 쓴 메데이아를 재해석한 작품도 있고, 그 외에도 또 좀 더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데아로의 작품은 가장 그래도 최근에 메데아 신화와 관련된 그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이 작품 우선 보기 전에 그리스 신화에서 이 메데아 신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아는 학생도 있겠지만 또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고 제가 이제 판단이 돼서 동영상으로 이 메데아 신화와 관련된 부분을 일단 줄거리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아손 영웅 신화에 지금 보면은 이 메데아가 나오는데요. 부분을 이아손과 메데아와 연관해서 한번 볼까요? 를 모아 왕위를 되찾으려고 했던 영웅 이아손. 그는 펠리아스와의 약속대로 황금양털을 가지고 왔지만 황금양털을 가지고 오면 왕위를 돌려주겠다던 펠리아스는 모르쇠로 일관했는데요. 이제 이아손 신화에서 이아손이 아르고 원정대를 조직해서 원정을 떠나고 황금 양털을 찾으러 가는 모험을 가는 과정에서 펠리아스는 자기 숙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원래 장남인 이아손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아직 어리고 해서 펠리아스가 왕위를 이어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황금 양털을 가져오면 왕위를 물려준다고 해놔놓고 약속을 안 지키죠. 지금 그런 말입니다. 심지어 그는 이아손의 어린 동생인 프로마코스를 살해하고 맙니다. 이에 분노한 이아손은 복수를 다짐한 채 메데이아와 함께 코린토스로 피신하는데요. 메데이아는 남편 이아손을 돕기 위해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녀는 메데이아가 굉장히 사실은 머리가 좋습니다. 지혜롭고, 그래서 이 메데이아의 도움을 사실 이아손이 많이 받거든요. 이 신화 줄거리에서도 보면 남편에게 신분을 숨기고 펠리아스의 딸들에게 접근하라고 하는데요. 이아손은 영문도 모른 채 아내가 시키는 대로 신분을 숨긴 채 펠리아스 딸들에게 접근합니다. 함께 간 메데이아는 늙은 사람을 회춘하게 하는 마법이 있다며 펠리아스의 딸들을 속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말을 쉽게 믿지 않는 그녀들 앞에서 메데이아는 늙은 양을 펄펄 끓는 솥에 약초와 함께 넣고 끓이는데요. 잠시 후 솥에 들어갔던 늙은 양은 어린 양이 되어 뛰쳐나왔습니다. 이 모습을 본 펠리아스의 딸들은 메데이아가 가르쳐준 대로 아버지를 솥에 넣고 약초와 함께 끓이는데요. 하지만 펠리아스가 다시 살아날 리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부모님의 원수를 갚은 이아손은 왕위를 되찾나 싶었지만 그의 악행이 밝혀지면서 이올쿠스에서 추방되는데요. 이올쿠스에서 추방된 둘은 또다시 코린토스로 피신하게 됩니다. 추방되긴 했어도 둘은 메르메로스와 페레스라는 아들도 낳고 꽤나 잘 지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아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메데이아와 두 아들들과 함께 잘 지내는 이아손에게 어느 날 코린토스의 왕 크레온이 혼담을 슬쩍 건넵니다. 알다시피 이아손은 메데이아와 이미 결혼하고 아들들도 있는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콜키스 출신의 메데이아와 그리스인인 이아손은 결혼할 수 없다는 게 크레온의 주장이었습니다. 코린토스의 권력이 탐났던 이아손은 코린토스의 공주 글라우케와의 혼담을 받아들이는데요. 이 소식은 메데이아에게도 전해집니다.
이 그림은 아니, 유명하죠? 아버지를 배신하고 동생까지 죽여가면서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줬더니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분노한 메데이아는 결혼식 날 입을 글라우케의 신부복에 독을 바릅니다. 그러고는 이하손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들을 죽이고 떠나는데요. 결혼식 당일 옷에 묻은 독 때문에 글라우케는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 죽고 맙니다. 그녀의 아버지 크레온 역시 그녀를 구하려다 함께 죽고 마는데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이하손. 그는 매일을 절망 속에서 보내다가 어느 날 아르고호 아래서 잠이 듭니다. 아르고호 아래서 잠을 자던 이하손은 아르고호의 썩은 들보가 쓰러져 즉사했다고 하는데요. 그리스판 어벤져스의 리더였던 이하손. 영웅들의 리더가 맞이한 비참한 결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망간 메데이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메데이아는 아테네의 왕 아이게우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이게우스와의 사이에서 메도스라는 아들도 태어나는데요. 새 남편을 얻고 서로 아들도 낳고 이제 좀 평화롭게 사나 싶었는데 사실 아이게우스는 영웅 테세우스의 아버지였습니다. 왕위에 오르고 몇 년 동안 아들이 없던 아이게우스는 메데이아와 결혼하기 전 친구의 딸이었던 아이트라에게서 아들을 얻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이게우스는 아이트라와의 하룻밤을 뒤로 한 채 아테네로 돌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본 적이 없었는데요. 장성한 테세우스는 아버지를 찾아 아테네로 향합니다. 아테네에 입성한 테세우스를 본 메데이아는 단번에 그가 아이게우스의 아들임을 눈치채는데요. 자, 그래서 이 메데이아가 그리스 신화, 영웅 신화에서 이아손과 테세우스 신화 이 두 편에서 연속 이어집니다. 이아손도 죽고 그 다음에 테세우스가 나오는데 이 두 신화에서 메데이아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네. 테세우스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아들의 입지가 위험해질까 걱정했던 그녀는 테세우스를 모함한 뒤에 몰래 독이 든 술을 먹여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뒤늦게 자신의 아들임을 알아챈 아이게우스의 방해로 그녀의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는데요. 테세우스를 죽이는데 실패한 메데이아는 아들인 메도스를 데리고 고향 콜키스로 돌아갑니다. 그녀가 돌아갔을 때는 숙부 페르세스가 아버지인 아이에테스를 죽이고 콜키스의 왕위를 차지한 뒤였는데요. 이를 본 메데이아는 그를 죽이고 콜키스의 왕위를 되찾습니다. 이후 콜키스의 왕좌는 메데이아의 아들 메도스가 물려받게 되는데요. 인과응보의 세계였던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 유일하게 평탄한 말년을 보냈던 사람이 메데이아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자, 이게 이제 메데이아와 관련된 이아손과 테세우스 영웅 신화에서 나오는 간단한 줄거리였습니다. 원래 콜키스가 자기 왕국이었습니다. 메데이아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줄거리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도 본 원작을 조금 더 소상하게 한 줄거리를 한번 더 공주 봅시다. 메데이아. 자, 태양신 헬리오스의 손녀로 반신이었던 그녀는 반신이란 말은 신과 인간이 관계를 해서 낳은 자식. 그러니까 반은 신의 혈통, 반은 인간의 혈통 이런 경우를 반신이라고 합니다. 특출한 마법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녀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인 아이에테스 왕은 이 뛰어난 공주의 신랑감 후보들을 데려오기 시작했는데 메데이아는 아버지가 남자들을 보여주는 족족 퇴짜만 놓았죠. 의미는 없죠. 아무래도 영웅들이 즐비한 그리스 중심지가 아닌 변두리 지역이었던 콜키스였기에 메데이아의 눈높이에는 영 부실한 남성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리스의 쟁쟁한 영웅들이 탄 거대한 배 아르고우가 콜키스 땅에 도착했죠. 그리고 그 우두머리는 이올코스의 왕자 이아손이었습니다. 콜키스의 시시한 남자들만 봐오던 메데이아는 영웅들의 리더인 이아손을 보자마자 호감을 느꼈죠. 거기다가 이아손을 아끼는 헤라 여신이 에로스를 보내 메데이아에게 금화살까지 쏘게 하자 헤라의 신의 아들 중에 에로스 신 우리 보통 로마 신에서는 큐피드라고 하죠. 금화살을 쏘면 사랑에 빠지고 남화살을 쏘면 오히려 이제 실에서 도망가게 만드는 그죠? 그래서 이제 메데이아가 금화살을 맞았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녀는 주체할 수 없는 열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이에테스 왕 역시 이아손을 환영하며 연회를 열어주었죠. 그러나 막상 그가 콜키스까지 온 이유를 말하자
왕의 표정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이아손과 아르고 원정대는 콜키스의 보물인 황금 양털을 가지러 온 것이었죠. 아이에테스 왕은 나라의 보물을 그냥은 줄 수 없다며 자신이 내리는 과업을 수행한다면 양털을 넘겨주겠다 제안했습니다. 과업의 내용은 불을 뿜는 황소로 밭을 갈고 용의 이빨을 그 밭에 뿌리는 것이었죠. 패기 넘치는 젊은 영웅은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자신만만한 이아손의 모습에 한층 더 빠져버린 메데이아. 그녀는 그날 밤 몰래 이아손의 처소로 찾아가 과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죠. 이아손은 몹시 기뻐하며 일이 잘 풀리면 메데이아를 아내로 맞아 함께 고국으로 돌아가겠다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이아손이 메데이아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나중에 도망갈 때도 메데이아가 자신의 남동생까지도 죽게 만들면서 이아손을 돕거든요. 이렇게까지 사랑에 헌신을 했는데 배신을 당하게 되니까 얼마나 복수의 화신처럼 활활 타올랐겠습니까? 그죠? 예. 다음날 왕과 함께 평원으로 간 이아손에게 코에서 불을 뿜는 거대한 황소가 무서운 기세로 뛰어왔습니다. 이아손은 몸을 던져 날카로운 뿔을 피했지만 짐승이 뿜어내는 불길이 그를 휘감았죠. 다행히 그는 전날 밤 메데이아가 준 마법의 부적을 차고 있었고 부적은 사나운 불길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손쉽게 황소의 목에 멍에를 걸어 제압한 이아손은 밭을 갈며 그곳에 용의 이빨을 뿌렸는데 이빨이 심어진 자리에서 무장한 병사들이 솟아올랐죠. 병사들이 이아손을 향해 덤벼들자 그는 돌 하나를 주어 그들 사이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은 누가 돌을 던졌냐며 자기들끼리 내분을 일으키더니 결국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모두 죽게 되었죠. 이 또한 메데이아가 알려준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아손은 너무나 쉽게 과업을 완수하고 왕에게 나아가 황금 양털을 요구했죠. 아이에테스 왕은 분한 마음을 억누르며 조만간 양털을 내어줄 테니 일단 처소에 가서 휴식을 취하라 권했습니다. 이아손이 처소로 돌아가자 왕은 병사들을 모은 뒤 그를 암살할 계획을 세웠죠. 처음부터 아이에테스는 황금 양털을 넘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젊은 영웅에게 깊이 빠져버린 메데이아는 고민 끝에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를 구하기로 결심하죠. 결단이 서자 그녀는 놀라운 추진력으로 일을 진행시킵니다. 메데이아는 우선 황금 양털을 지키고 있던 거대한 용을 마법의 약으로 잠재운 뒤 양털을 빼돌리고 자신의 어린 남동생인 압시르토스를 납치해 아르고호에 태운 뒤 이아손과 함께 출항해버립니다. 아르고호 원정대가 황금 양털을 훔치고 딸과 아들까지 납치해 출항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이에테스 왕은 콜키스의 전 수군을 이끌고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죠. 지역 뺏기를 훤히 알고 있던 왕의 수군은 금세 아르고호를 따라잡았고 선두에선 아이에테스는 자식들과 황금 양털을 내놓으라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이때 아르고호 후미에서 메데이아와 압시르토스가 나타났고 자식들이 무사한 것을 본 왕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메데이아의 번쩍이는 단검이 압시르토스의 목을 깊숙이 자기 찔러버렸습니다. 남동생을 죽여버려. 너무 놀라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의 눈앞에서 메데이아는 마법으로 동생의 사지를 잘라 한 조각 한 조각씩 바다에 던져버리기 시작하죠. 아끼고 사랑하던 어린 아들의 시체가 조각조각 나 바다에 흩어지자 왕은 울부짖으며 모든 시신 조각을 찾아오라 명령합니다. 콜키스의 수군이 압시르토스의 시신을 찾아 헤매는 사이 아르고호는 수평선 너머로 멀어져 갔죠. 추격대로부터 무사히 멀어지자 메데이아는 환하게 웃으며 이아손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장면을 목격한 이아손은 자신을 향해 웃는 그녀의 미소가 조금은 무섭게 느껴졌죠. 그렇죠. 이 정도면 이제 뭐 물론 순수한 사랑도 뭐 정서적인 사랑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공포스럽기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하손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어쨌든 메디아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방금 우리가 쭉 들었던 이 줄거리가 지금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대화로 이 희곡 맨하탄 메디아에서도 굵은 가닥은 유지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리스 신화에서의 메데아 내용을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일단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약초들이 가지고 있는 잠깐만요. 데아로라는 작가에 대해서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여기 요 인물입니다. 여성입니다. 그래서 독일 그 창작 연극의 보통 산실로 알려져 있는 뮬하이머 연극제라고 있습니다. 또 베를린 연극제도 있는데 여러 번 수상을 한 대표적인 독일어권 작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하이너 밀리나 또 그 노벨 문학상 받았던 작가 여성 작가 엘프레드 옐리넥 알죠? 그런 작가들 이후에 독일어권 연극계에서는 그동안 정말 좀 유명한 작가가 좀 아쉬웠는데 이 작가가 신세대 작가로서 이제 세대 교체가 되면서 떠오르는 신성으로 주목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독일어권에서 아주 많이 공연되는 현존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류 작가의 작품을 보면 이 작품들이 현대사회를 우리가 좀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보통 사람들, 서민들의 이야기가 보통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주제도 좀 보편성을 띠고 있고 사회 비판 의식도 많이 담겨 있는 게 이 작가의 작품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좀 비판적인 내용이면서도 또 웃음을 유발하는 뭐 풍자나 유머가 다 섞여 있고 좀 아픔 가운데서도 또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이런 감동적인 면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이 여성 작가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아로 작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제 알아봤는데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연극 메데아 공연하는 것 중에 일부인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아직 볼 필요는 없고 그러면 우리 작품을 텍스트를 일단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그 텍스트에 보면은 먼저 들어가는 말 보통 이제 우리 서론이라고도 할 수 있죠. 서론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 문제 제기입니다. 앞으로 본론에서 어떤 내용을 전개할 것이다. 그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졸업 논문을 쓴다든지 할 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텍스트들이 전부 졸업 논문을 쓸 때 필요한 그런 어떤 골격을 이루는 그런 글들이 많습니다. 논리적인 글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텍스트를 보면서 여러분이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최근의 독일 극작가 중에 한 사람인 이 데아로가 쓴 작품 중에 다른 작품도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우리가 아까 메데아 신화와 관련된 맨하탄 메데아입니다. 그럼 여러분 맨하탄 하면은 미국의 유명한 도시죠. 맨하탄. 그래서 이 작품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 신화상에 나오는 이 메데아가 현대적으로 어떻게 수용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신화에서도 보면 사랑을 위해서 정말 아까 우리가 신화 내용 보면 자기 모든 걸 바친 그런 여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기가 사랑했던 남자에게 배반을 당하고 또 나중에 자신의 아이까지도 죽이게 됩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그런 복수의 화신이 되어버리는데 이 신화상의 여성 메데아가 오랜 시간 동안 아까 말했다시피 수많은 작가들에 의해서 새로운 문학 작품으로 이제 재창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우리피데스의 메데아라는 작품도 있고 그런 데서 보면은 이제 메데아가 어떤 때는 구원자로 또 어떤 때는 여사제로 또 어떨 때는 좀 비정한 모성의 어떤 대표자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살인도 하고 배반을 당해가 또다시 살인을 하고 이 여인의 이야기가 왜 아직까지도 다양한 그 작가들에 의해서 관심을 받고 재창작되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메데아는 악녀의 이미지나 마녀의 이미지가 강화됐죠. 이런 시각에도 이제 우리가 작가들의 시각에도 변화가 이제 서서히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평가 중에 이 텍스트에 보면은 하하스라는 사람, 그죠? 하하스라는 사람의 말을 보면은 에우리피데스가 쓴 작품 메데아에서는 여자의 명예와 깨어진 맹세를 우선적으로 중요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은 세네카라는 비평가는 이 메데아의 광적인 분노를 정당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하스가 독일어로 슈트루문트드랑 질풍노도식이라 하죠. 그 시기에 어떤 궁핍한 상황 때문에 자기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비정한 모성, 어머니지만 좀 비정한 모성의 그런 우울한 면모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20세기에 와서는 메데아가 이제 여성주의, 즉 페미니즘 문학을 통해서 또 새로운 시각으로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 텍스트 뒤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지금 언급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메데아 신화에서 보면 가장 큰 특징은 이방인과의 사랑입니다. 원래 신화에서도 콜기스 왕국의 이제 공주였는데, 그 콜기스 왕국의 남자가 아닌 그리스 출신의,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그 야손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이 메데아 신화의 가장 큰 특징은 이방인과의 사랑, 그리고 배반,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복수, 이게 이제 그 신화의 원형입니다. 그 다음에 좀 관심 있는 점은 이 소재가 정말 요즘처럼 글로벌화된 그런 오늘날의 상황에서도 아직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990년대 이후에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소재가 메데아 소재인데, 이 메데아 소재에 조금 차별성 있게 관찰해야 할 중요 사항들이 만약에 있다면은, 메데아가 폭력을 선택하는 이유, 즉 자신이 남동생을 죽인다든지 자식을 죽인다든지 이런 폭력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여기 텍스트에도 나오죠. 개념과 그 가치, 뭐 규범 이런 게 무너지고 난 뒤에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의 길이 막혀버린 메데아 입장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이런 폭력적인 해결 방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되는 최근 작가인 이 데아로의 작품을 보는 것은 굉장히 흥미가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시대적 배경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사랑과 배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신화에서 좀 달라진 게 이제 지금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물질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라는 이렇게 이제 시대적 배경이 바뀌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메데아가 재창조되는지 봅시다. 먼저 이 작품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1999년에 오스트리아의 그 스타이어마르크 예술제에서 처음으로 공연되고 그 뒤에 많이 상연되었습니다. 보통 특정한 제목 없이 10개의 장면으로 나뉘어진 작품인데, 주요 등장인물은 6명입니다. 그래서 일부 인물들의 장황한 대사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침묵을 동반하는 굉장히 압축적이고 정제된 그런 대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연극 작품에 비해서 장황한 대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이 맨하탄 메데아에서 나오는 그 여주인공은 신화상의 메데아가 전쟁을 피해서, 신화상의 메데아하고 이제 비교할 때 전쟁을 피해서 도망쳐온 이방인 야손이라고 있습니다. 야손. 이 맨하탄 메데아에서는 그러니까 신화에서는 이야손이죠. 그렇죠? 여기서는 야손입니다. 야손과 사랑에 빠지는. 그래서 그녀가 야손과 함께 할수록 점점 더
죄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 맨하탄 메데아에서 나옵니다. 자, 이름도 좀 비슷하죠. 신화에서는 이하손이 있는데 이 맨하탄 메데아에서는 야손입니다. 남자가. 그래서 요 각주 밑에 각주를 볼까요? 이제 여러분 졸업 논문 쓸 때도 이렇게 설명하는 말을 요 밑에 각주로 내려서 하는 거 알죠?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맨하탄 메데아 작품에서 메데아는 야손과 함께 떠나기 위해 아버지의 돈을 훔칩니다. 그래서 메데아의 남동생도 미랑길에 합류합니다. 이 신화와 비슷하죠? 그렇지만 중간에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남동생과 싸움이 붙게 되고 동생이 그 임신한 누나의 뱃속의 아이를 죽이라고 하니까 메데아가 동생을 살해하고 바닷물에 던져버립니다. 신화와 좀 비슷하죠. 동생을 살해한다는 측면에서는. 그죠? 새로운 세상에서의 행복을 꿈꾸고 이 미국으로 미립국한 이 메데아와 야손이 불법 이주민 신세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야손이 자수성가한 사장의 딸과 만나서 이제 신분 상승을 위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메데아가 이 야손의 약혼녀에게 독이 묻은 옷을 선물해서 나중에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임신해서 낳았던 자기 아이도 죽여버립니다. 이런 전체적인 골기를 보면 신화의 메데아와 비슷한 그 줄거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아버지의 돈을 훔치고 왜냐하면 이제 그 미국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죠? 또 뱃속에 있는 자기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고향을 등진 함께 밀항하게 된 남동생까지도 죽이게 되죠. 이렇게 메데아에게 사랑은 정말 모든 가치를 뛰어넘는 최고의 가치가 사랑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러한 그 메데아의 특성 때문에 이 메데아가 나중에 야손과 다시 갈등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손에게는 중요한 것이 사랑이 아니고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죠? 신화에서도 보면 이 야손이 자기 신분 상승을 위해서, 그죠? 배신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 남자와 여자의 어떻게 보면 뭐 모든 남자가 그렇고 모든 여자가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좀 그 어떤 성적인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우리가 작품 중간에 이제 보면 이런 두 사람 간의 갈등 상황에서 항상 메데아가 이제 연루되어 있지만 연루되는 것은 전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데아한테는. 그래서 이 메데아가 저지르는 어떤 죄의 그 이면에는 야손에 대한 맹목적 사랑이 항상 그 원인이고,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 야손과 메데아는 그 발칸 반도에서 전쟁을 피해 이제 미국으로 미립국하는데, 하지만 야손은 좀 성공적인 삶에 굶주려 있고 메데아는 발칸 반도 그 전쟁이 난무하는 거기서 탈출해 가지고 평화로운 미국에서 좀 연인과 사랑스러운 생활을 하고 싶은 게 이제 꿈이죠. 이 두 사람 간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새로운 세계에서의 삶에 대한 그 두 사람의 어떤 꿈꾸는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메데아가 저지르는 죄의 중심에는 항상 배반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상대 연인의 배반이 이제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배반이 많은 이제 그 역할을 하는데, 메데아가 이 사랑의 법칙 때문에 처음에는 아버지의 질서, 남성적 질서를 배신하죠. 가부장적 질서, 그죠? 하지만 이 배반이 메데아의 입장에서 보면 사랑과 자유에 대한 보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데아의 아버지는 처음에 사실 메데아의 아버지가 여기 나오지만 이방인 야손을 받아줍니다. 그렇지만 그의 딸 메데아는 그런 아버지의 돈을 훔쳐서 오히려 야손과 함께 도망을 가버리죠. 아버지를 배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야손이 이렇게 메데아를 통해서 밀항에 필요한 자금을 결국 얻게 됩니다. 메데아의 도움을 받죠. 신화에서도 이 야손이 얼마나 메데아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작품에서도 결국
메데아는 자기 친정 아버지의 이런 가부장적 체제를 이제 배신하고, 배신하다기보다는 그런 체제를 뭐 여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이 뭐 몇 있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막 아버지 입장에서는 배신한 거니까, 그죠? 배신하면서 야손의 그 이제 돈과 성공을 추구하는 그 야손의 자본주의적인 가부장적 시스템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메데아에게 최고의 가치인 이 사랑하고 성공지향적인 이 야손의 야망이 어떻게 서로 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 제목이 맨하탄 메데아라는 제목이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 제목이죠. 그죠? 맨하탄 하면은 자본주의, 물질과 그 어떤 돈과 성공을 상징하는 도시가 맨하탄 아닙니까? 또 메데아는 사랑을 대변하는 그 오직 사랑에 굶주린 그런 여성이니까 맨하탄 메데아라는 이 제목 자체가 서로 상반되는 어떤 이미지가 지금 결합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안전과 기회 그리고 사랑의 나라를 찾아서 미국으로 밀항한 이 야손하고 메데아가 난민이죠. 결국 난민 부부로서 그 사회의 변방에 아무래도 중심부보다는 주변부에 그죠? 그런 좀 뭐 할렘가처럼 이런 주변부입니다. 후미진 곳의 모텔에서 살아가는 이제 구계자입니다. 아웃사이드고. 그래서 이들이 7년간 이 자본주의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뉴욕, 그리고 뉴욕에서도 그 중심부인 맨하탄에서 몸도 팔고 마약도 팔고 정말 악조건을 견디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야손의 성공지향적인 성향은 두 사람의 이런 공동체에 점차 틈이 벌어지게 만듭니다. 부와 명예를 보장하는 이 사회의 중심부로 들어가려는 야심이 항상 야손에게는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야심이 오직 사랑의 공동체의 희망을 갖고 살아가려는 메데아하고는 항상 갈등을 빚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메데아는 더욱 철저하게 이 아웃사이더로 남게 되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 로우가 계속해서 이 문 밖에 있는 메데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데, 한번 볼까요? 작품 속에 나오는 문구 중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대하 로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 밖의 상황에 처한 메데아를 보여준다. 메데아는 불법 난민으로 살아가는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다른 여자와 다시 결혼식을 올리려는 야손에게 그 전날 버림받으며 수위 벨라스케스가 지키고 서 있는 악덕기업 사장의 궁전 같은 집 문 밖에 서 있다. 이 악덕기업 사장의 딸과 이제 결혼하려고 하거든요. 이 야손이. 그런데 이 메데아는 이 궁전 같은 집 문 밖에 서 있다면 아웃사이드란 말입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어떤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어쨌든 야손도 사실은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머니를 버립니다. 돈이 전제된 그런 사랑도 항상 돈이 우선입니다. 이 야손한테는. 그런 야손에게 메데아는 이 야손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거짓임을 메데아는 항상 지적을 합니다. 그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나오죠. 당신은 결코 날 원했던 게 아니야. 오로지 돈을 원했던 거지. 메데아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메데아에게 이 돈보다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뉴욕에서 불법적인 생활 뭐 이런 것도 메데아에게는 사랑 때문에 다 이게 참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메데아의 희망은 오로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메데아는 기억을 통해서 항상 그 야손한테 계속해서 이 우리 두 사람의 사랑 밑바탕이 뭔지 항상 기억하게 하려고 이 메데아가 항상 노력합니다. 자기들이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도 겪고 있는 이유가 결국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항상 이 남자에게 환기시키려고 메데아는 노력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대사 중에 이런 대사죠. 그리고 난 당신과 사랑에 빠졌어. 당신의 고통을 나와 함께 나누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지만 야손은 자신의 롤모델이 되는 이 악덕기업 사장, 이 악덕기업 사장도 원래 밑바닥에서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신한테 롤모델입니다. 야손의 이 악덕기업 사장 이름이 소유인데, 이 사람의 막내딸 클레어와 결혼해가지고 이 자본주의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맨하탄에서 진짜 장밋빛 미래를 자기가 꿈꾸는 거죠. 그래서 이 악덕기업 사장과 관련된 내용이 밑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이 소유라는 사람이 성공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보면은 야손과 좀 비슷한 특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장은 원래 페루 출신의 어머니하고 도축업을 하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12살 때부터 이 부두 노동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을 위한 집념으로 그 차이나타운 건물 지하에서 처음에 빌린 돈으로 옷을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의 이런 부를 창출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은 압니다. 야손이 오로지 돈 때문에 자기 딸 클레어와 결혼하는 것을 압니다. 알면서도 재미삼아 흥미롭게 지켜볼 정도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해서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런 야손이 그렇게 믿게 보이지 않았겠죠. 그래서 차이나타운에서 달려나온 개를 받아주고 대신 지쳐 헤개거리는 족보 있는 퇴폐적 수컷들을 내쫓는 일은 뭔가 만족감을 주는 게 있지. 안 그런가? 사람들은 오히려 감사함을 느끼지. 순종 말이야. 그런데 개의 틀에서는 거리의 냄새가 나고 그게 내 딸을 간지럽히지. 하지만 내 딸은 이 개들이 무는 모습을 보게 될 거야. 그건 게임이 될 거야. 난 그러기를 기다리고 있지. 결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 이런 대사랍니다. 그러니까 이 소우라는 사람도 보면은 야손의 어떤 성향을 어느 정도 간파하고 알면서도 자기 딸과 결혼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딸을 또 배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메데아에게 있어서 배반이라는 것은 이 야손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정말 가슴 아픈 선택이지만, 야손에게 배반은 아까 말한 대로 좀 더 나은 삶, 성공을 위한 그 수단일 뿐입니다. 그게 이제 두 사람의 생각 차이죠.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야손이 전쟁 중인 자기 발칸반도 고향을 떠나서 맨하탄에 정착하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메데아가 없이는 사실은 여기까지 온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야손이 또 메데아가 훔친 돈으로 밀항할 수 있었죠. 또 미국에서 살아가는 언어도 메데아로부터 배우고, 어쨌든 메데아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신화에서 야손처럼. 그런데도 어쨌든 배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죄라는 문제와 연관해서 우리가 이 작가 로의 작품을 보면, 이 작품은 그리스 신화에서의 그 메데아 신화와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야손도 역시 죄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야손도 메데아를 만나기 전에 아까 말했다시피 전쟁을 피해서 어머니와 함께 고향을 떠납니다. 나중에 요 위에 텍스트에 보면 나옵니다. 그 고향을 떠날 때 어머니가 험난한 도피 과정에서 지쳐가지고 자신을 업고 다녀야 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어머니가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어머니 자신이 물에 빠져 죽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아들 야손이 이를 거절 안 해요. 아들 야손은 이런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 대사를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난 그대로 서 있는데 어머니는 이미 물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 몸을 구부린 채 겉옷 주머니 왼쪽과 오른쪽에 돌을 2개 채워 넣은 뒤 강가에 무릎을 꿇고, 이제 물에 빠져 죽기 위해서 오단에다가 무거운 돌을 넣었다는 거죠. 나를 향해 미소 지으며 아들아 도와줘 하고 말하는 거야. 난 어렸을 때 어머니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머리를 잡고 어머니의 눈에 입을 맞추고 머리가 물속에서 나오지 않도록 꽉 붙잡고 있어.
어머니를 물에 빠져 죽도록, 원래 사람이 자기가 자살하려고 이렇게 무거운 돌을 넣고 물에 빠지더라도 막상 죽기 일보 직전에는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막 버둥대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도와달라는 것은 그럴 때 자기를 물속에 완전히 눌러서 죽게 만들어 달라는 거죠. 결국 야손은 친모살해라는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자기 행위, 어머니를 죽인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기는 어머니 요구를 따랐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신을 부드럽게 안아주었듯이 자기도 어머니를 똑같은 자세로 죽여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야손이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죠, 사실은. 그 상황에서 어머니나 자기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손이. 뒤에도 나오죠. 관련해서. 뭐 일종의 변명이지만, 그죠? 나는 우리 어머니를 죽게 했어. 그게 어머니의 뜻이고 이성적인 결정이었으니까. 자, 이렇게 자기가 친어머니를 죽인 사실을 유일하게 메데아에게만 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메데아에게 일종의 공범의식을 갖게 만드는 거죠. 자기의 정말 죽을 때까지 비밀로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메데아한테만 알려주니까,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메데아의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죠. 그래, 당신은 나를 당신의 비밀을 아는 공범으로 만들었어. 아주 노련하게. 마치 내가 당신의 어머니를 익사시키는 걸 도와주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야. 메데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메데아도 역시 나중에 자신의 남동생을 죽임으로써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같은 종류의 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죠? 존속살해니까, 그죠? 이 존속살해를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상반됩니다. 야손은 죄의 상처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이 사건을 자기 기억에서 영원히 추방하려고 하는 반면에 메데아는 자기 행위를 정말 가슴 깊이 후회를 합니다. 또 야손에게 여성, 즉 자기 어머니나 또 메데아나 또 새로운 애인 클레아나 이 모든 여성이 야손에게는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 희생되어야 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죠? 메데아의 대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당신이 나를 이용한 거라고 내가 당신에게 말해줘야겠어. 당신은 자신에게 더 쓸모있는 더 나은 여자를 찾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할 거다 이 말입니다. 내 힘을 꺾어버렸어. 뒤에 나오죠. 마침내 당신이 당신 어머니를 죽인 일이 헛되지 않도록 말이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메데아가 이런 진실을, 그 친모를 살해한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죠. 그런 사실은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메데아가 이런 사실을 이제 유일하게 알고 있죠. 그죠? 하지만 이 메데아와 야손과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게.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메데아가 자기와 함께 있는 한은 이 야손은 그의 죄, 과거에 지은 그의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각주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야손이 메데아에게 하는 말 중에 가끔씩 아이에게서 당신 동성의 눈을 보는 것 같아. 죽어가면서 죽음의 순간에 새로의 몸을 꽂고 복수를 위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육신을 취하는 사람, 그리고 그 육신 속에서 그는 영원히 우리 사이에 존재하게 될 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보면은 자기도 그런 영원히 메데아와 같이 있는 한은 그런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야손은 메데아와 함께한 그 7년간의 세월을 뒤로하고 얼마 안 된 그 3주 전에 이제 알게 된 젊고 아름다운 클레어로부터 이제 새로운 세계를, 메데아한테서는 얻을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이제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 대사에서도 그런 게 나옵니다. 보세요. 메데아가 그래, 그녀는 젊고 아름답고 피부도 하얗지. 야손, 그래, 그녀의 피부는 하얘. 그리고 그녀는 순결해. 순결해 이랬죠. 침묵. 얼마나 비장한 말입니까? 메데아는 자기를 위해서 몸도 팔고 자기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온갖 그걸 다 하는데, 그죠? 이런 그 상처 주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야손이 이렇게 클레어의 숭배를 강조함으로써 메데아를 정말 더러운 창녀의 이미지로 만들어 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손은 처음에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아니려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메데아와 클레어 둘 다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메데아는 이를 거부하고 자신한테 돌아올 것을 부탁을 하는데, 메데아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면서 이 메데아와 선을 긋습니다. 야손이 이제 배신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거든요. 그 다음 내용 텍스트 161쪽에 이제 배반과 복수의 문제, 경계인들이 있는데, 이 내용은 오늘 시간이 지금 50분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도 뭐 조금 덜 지루한 동영상 한두 편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